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의 완전 복구가 지연되면서 자동차와 조선 등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가동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시민과 영무원들은 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 총장이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신규 확진 건수 역시 한 주 전보다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짧게 짚어볼 텐데요.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여성 영무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기상벨 소리를 들은 시민과 영무원들이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엔 유미애 기자, 아침엔월드에서 준비된 소식들도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현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북한을 초청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이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고 가동이 중단된 포스코 포항 공장의 피해 상황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피해다. 정상화에 길게는 반년 넘게 걸릴 거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생산이 멈추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첫 소식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직후 포스코 포항 공장 모습입니다. 범람한 물은 공장 내부까지 덮쳤습니다. 전 직원이 총출동하다시피 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철강 수해 복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포스코 포항 공장 정상화에 최대 6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에 따른 포항 철강 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쇳물을 만드는 고로 3기는 하늘로 높게 솟아있는 덕에 물에 잠기지 않아 곧바로 재가동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건 쇳물을 가공해 철강 완제품을 만드는 아변 설비입니다. 이들은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돼 있어 태풍이 몰고 온 빗물과 바닷물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차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전기 강판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포항 지역에만 생산되는 또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TF 활동을 통해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후판도 대부분 포항 공장에서 만듭니다. 공장 정상화가 늦어지면 산업계 전반이 생산 차질을 겪는 건 물론이고 당장 철강제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른바 스틸플레이션이 생길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민관 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철강제 생산이 정상화되는 시기를 파악하고 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해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로 따져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 거브리어수스 사무총장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당장 끝낼 위치는 아니더라도 끝이 보인다며 방역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11일 사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는 한 주 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건수도 22% 감소했는데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브리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희망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ha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하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 marathon runner does not stop when the finish line comes into view. She runs harder with all the energy she has left. So must we. 원숭이 두창 역시 발병 건수는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all affected countries and communities to keep doing what's working.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라는 목표를 지키려 노력해야 하고 방역을 위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코로나19 감염과 유행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69,5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휴 끝 첫날이었던 전날 같은 시간보다 2만 1,000여 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7일보다는 477명, 2주 전보다는 1,462명이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확진자 폭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죠.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을 시행하는데요.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이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완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3.8%에서 4%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10년 기준 연 3.7%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가격과 출생연도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르다는 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까지 해당자만 먼저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까지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는데 첫날인 오늘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대출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하다 보면 내가 전에 검색해봤던 내용이 갑자기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맞춤형 광고는 회사들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사실상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구글과 페이스북 운용사인 메타에 정부가 과징금 1,0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물품 구매 검색 이력 등을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이용자 개별 성향을 분석해 관심을 끌 만한 광고를 골라 노출하는 맞춤형 광고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이용자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6년 동안, 메타는 4년 동안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단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의 과징금 692억 원, 메타의 3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용자를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제동을 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용자가 명확하게 개인정보 수집과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젯밤에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믿기지 않는데 대체 왜 그런 건가요? 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과정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 역시 아직 확인 중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영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건데요. 역사를 순찰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성 화장실 내부 비상벨이 울렸고 인근에 있던 시민과 영무원들이 이 남성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 역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군요. 또 한편 지난달엔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 누워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충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져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퍼졌는데요. 수업을 하고 있는 여성 교사 옆으로 한 남학생이 들어누운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와, X끼네 저거. 와, 저게 맞는 행동이냐? 네,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이 학생은 바닥에 누워서 충전기가 꽂힌 휴대전화를 교사 쪽으로 들이밀어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의를 벗은 채로 수업을 듣는 또 다른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충남 홍성경찰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교사를 촬영한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 역시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올라갔을 뿐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과 온라인에 올린 학생, 옷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 이 3명 가운데 2명은 중대 조치, 나머지 1명은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송치를 하지는 않고 이제 징계만 따로 받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죠. 네, 전 씨 회고록을 둘러싼 민사소송 판결인데요. 광주고법 민사 2부가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 측이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요.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이나 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 기재라고 봤습니다. 전 씨가 5.18 경위와 무력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역사를 부정하고서는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다양한 소식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테라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어서 검찰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와 주요 경영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테라 폭락 사태 직후 권 대표는 테라 2.0 개발을 이유로 들며 회사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대표가 실제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었습니다. 테라와 루나 같은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해당된다고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판단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기대하고 사업에 투자한 뒤 결과에 따라 대가를 얻는 방식이 증권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간 가상화폐 관련 사건은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았는데 새롭게 법리를 적용한 겁니다. 증권성 여부를 가지고 아마 가장 크게 다퉈질 거고요.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논의도 생길 수 있고.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의 위험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을 모집해 일종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채 권 대표가 사업을 강행했다는 테라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테라 투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됐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2주 연장했습니다. 권익위 안에선 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직원들의 비위까지 들춰낸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내부 제보를 원칙대로 확인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어제부터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비위뿐 아니라 수행비서 등 다른 직원들로 조사가 확대되면서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 총 7주 동안 감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사퇴시키려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개입을 불러하고 이런 압박 감사였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직원의 2년치 출장비를 감사원이 갑자기 덜쳐낸 겁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JTBC에 감사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여러 차례 감사장으로 불러 반복적으로 물었다면서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 과정에서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상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JTBC에 정당하게 외부 강의를 다닌 것까지 문제 삼았다며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 신상을 털며 주위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JTBC에 자세한 내부 제보가 있어서 확인한 것뿐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비위를 캐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직원을 별도로 조사한 일도 없다면서 일부 비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정부 관련 사안에 감사를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은 물론 탈원전, 태양광 사업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을 겨냥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면서 감사원이 국회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미 정해져 있던 정기감사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으로 치닫는 국제 질서 흐름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침엔 월드 유미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미애 기자, 이 두 정상이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만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 날인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한 뒤 약 7개월여 만입니다. 오늘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틀간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기회를 활용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대만 이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경제 등 전방위적인 견제 속에 반미를 고리로 한 전략적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에서 양국 경제 협력 확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사들이고 러시아는 중국산 물품 구매를 늘리면서 올 들어 양국의 교역액은 1년 전에 비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시 주석이 이렇게 해외 정상 외교에 나선 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카자흐스탄을 첫 방문지로 택한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네,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전 세계 우라늄의 40%를 보유한 나라여서 중국으로선 에너지 안보 면에서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국가들을 확고한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앵커가 말한 것처럼 시 주석이 해외 정상 외교에 나선 건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32개월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좀 특별한 영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보통 외국 정상의 방문 때 공항 영접은 외교 장관 또는 차관이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그런데 시 주석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파격적인 의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중 가장 등급이 높은 금독수리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전을 했네요.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 정부가 이번 장례식에 북한을 초청했다고요? 네, 영국 정부가 오늘 19일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은 대사급이 될 거라고 영국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초청 대상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미얀마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0일 여왕 장례식에 러시아 대표로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예 초청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얀마는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영국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3번이나 직접 방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각별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에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거주하는 도시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네, 사실 백만장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억 원 정도 되는데요. 런던의 헨리 글로벌 시티즌 리포트가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보유한 세계 20대 도시를 공개했고 이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이 1위인데 백만장자의 수가 34만여 명이고 2위는 일본 도쿄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3위입니다. 미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등 모두 5개 도시가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도 각각 9위와 10위로 1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서울의 백만장자 수는 10만 2천여 명으로 16위에 그쳤는데요. 다만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대충 계산해봐도 천만 도시 서울에 부동산을 포함해 자산 14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좋기 수십만은 넘어 보이는데요. 때문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산 14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네요. 네, 지금까지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커다란 드론 같기도 하고 꼭 놀이기구처럼 생겼죠? 사람 한 명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데요. 스웨덴 업체가 만든 1인승 전기 항공기입니다. 8개의 모터로 움직이는데 초경량 탄소 섬유를 사용해 기체 무게가 86kg 밖에 안 나가고요. 크기도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속도는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최대 시속 102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생산 물량을 내놓기만 하면 모두 예약될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꽉 막힌 도로 대신 하늘로 날아 출퇴근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긴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나요? 바닥에 수백 개의 빈 병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 거대한 그림입니다. 콜롬비아에 사는 예술가의 작품인데요. 이웃 주민들이 주워온 빈병 만여 개를 이용해 남미 문학의 대표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얼굴을 탄생시켰습니다. 평소 이 예술가는 폐기물을 창작의 재료로 삼는 예술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왔는데요. 올해는 마르케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40년이 되는 해라 마르케스에 대한 존경까지 담았다고 하네요. 거대한 얼음덩이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칠레 남부의 국립공원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높은 기온과 폭우로 얼음벽이 약해지면서 계곡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원래 이곳은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200m 길이의 빙하가 비경을 이루는 곳이지만 더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칠레는 남미 지역 빙하의 8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유례 없이 기온이 오르자 해빙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빙하 보존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정 때문에 못 올린다던 초코파이 가격이 오늘부터 12% 오릅니다. 9년 만에 가격을 올리는 건데요. 치솟는 환율에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한 시민이 라면 값이 올랐는지 물어봅니다. 라면 값 올랐습니까? 아직 안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가져가야 돼요. 네네네. 국내 1위 라면 회사인 농심이 라면 가격을 평균 11% 올린다는 소식에 미리 사려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팔도도 다음 달 10% 수준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리오는 초코파이 가격을 9년 만에 12% 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내건 이유는 원료로 쓰는 밀가루와 식용유의 수입 가격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식품업체들은 통상 3에서 6개월 단위로 환율을 반영하는데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업체들이 돌아가며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수입 수산물과 축산물 코너도 환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10,000원이면 노르웨이산 연어 300g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가격도 연초보다 13%가량 올랐습니다. 축산물 수입에 정부가 제로관세 정책을 펴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당장 저녁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 지갑은 비상입니다. 기름, 휴지, 세제 가격들이 30% 이상 더 오른 것 같아요. 임금은 그대로 동결인 상태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마치 임금이 삭감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뉴스에 뭐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뭐 전쟁 때문에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일부러 사러 나왔습니다라는. 국제 가스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면서 10월 가스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월급 통장은 더 얇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우리 전기차 회사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선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전기차 회사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 계기에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백악관 NSC 측은 JT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한국의 참여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외교부 안팎에선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까지 넓히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처지보다 미국 내 선거에 더 신경 쓰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으로 국익 외교를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발 물가 충격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거란 기대는 꺾였고 미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질 거란 예상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도 다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어제 나스닥이 5% 넘게 빠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었어요. 오늘은 추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 충격이 단 하루에 그쳤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희망적일까요? 그렇죠. 너무 희망적인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끝낸 뉴욕장을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해서 나름 괜찮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너무나 희망을 품기에는 섣부른 것이고요.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 회의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까 봐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도 조금 더 다음 주 회의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어제 또 오늘 새벽까지 좀 작용됐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됐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너무 긍정적으로는 볼 수 네. 없겠네요. 예. 물가 상승률 8.3%라는 이 숫자가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사태 초기만큼이나 시장이 충격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핵심은 근원 물가, 우리가 말하는 코어 CP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9.1, 또 8.5, 8.3. 네. 그런데 저 8.3이라는 숫자는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했거든요. 네. 한 8%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유가가 올라서 그래. 이 정도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봤는데 그걸 제외한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뺀 그 물가가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자재가 올라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 미국 생활 전반에 확산이 됐다. 대중화가 됐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이렇게 되면 쉽게 잡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여기에 관심이 아주 쏠리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1%포인트,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을 단행을 할까요? 현재 확률적으로 패드워치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이다. 즉 0.7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가 아직은 비중, 전망은 또 높습니다. 그러나 1%포인트에 대한 전망도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박에 0.75여도 3%대로 올라가게 되겠지만은 네. 1%라고 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나 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금리 인상 추세는 이어가겠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미국의 뭐 고용 좋다, 펀더멘탈 괜찮다 하더라도 이렇게 깜짝 쇼 1%포인트를 하기보다는 0.75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지만은요. 네. 뭐 이거야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음 주 미국은 화수,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날 그 결과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결과지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또 어떤 바로 영향을 영향 미치게 될 것 미치겠죠. 같은데 네. 사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1,390원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돈은 미국으로 더 몰릴 거고 1,400원을 넘어서서 연말이면 1,450원, 1,500원이라는 얘기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는 장 초반에 정말 공포스러웠죠. 네. 1,395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역시 바로 어제 있었던 미국이 0.75%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를 올릴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더 강력한 달러 강세가 나온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1,400원 그 이상을 보는 외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관문이 역시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 회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0.75%포인트 이상, 원래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다면 환율도 여기에서 이쯤에서 좀 상당 기간 안정세를 일단 단기간으로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인플레 이 정도로는 못 잡아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 네. 라고 해서 정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네. 1%포인트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또 한 번 요동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빨리 또 다음 주에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당장 신라면이나 초코파이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고 앞으로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수입 물가도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좀 예측해 주세요. 당초 정부는 올 10월이면은 인플레이션 정점, 물가 꼭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었는데요.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글쎄요, 앞으로는 물가 정점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인플레이션은 원자재가 올라서 그래, 뭐 글로벌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래,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일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네. 우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 뭐 초코파이, 라면 뭐 다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또 택시비 비롯한 공공요금도 오르게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전기료를 억지로 붙잡아 놓고 있지만 이거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으로 놓고 네,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적어도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밀어놓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한동안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면세품을 모든 온라인 마켓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면세품은 롯데와 신라 등 시내 면세점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포털과 오픈마켓, 심지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됩니다. 더불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품 인도장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SK그룹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앞으로 5년간 6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투자 분야 및 규모는 반도체 소재 30조 원, 친환경에 22조 원, 디지털에 11조 원 등입니다. SK그룹은 또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50% 늘어난 13,0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선 최고 30도 안팎의 뜨거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릉 최고 25도, 부산 최고 28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